이 소설 읽는 연습은 분명히 소설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사실. 근데 그런 게 아직은 없을 테니, 자, 미안해, 없다고 해서 단정지어서 미안해. 물론 이제 나랑 합을 맞추자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소설이 이게 이렇게 읽히나 해서, 뭐 정확도 판별은 사실 뭐 문제에 대한 정확도가 여러분들이 소설을 제대로 읽었냐 안 읽었냐, 왜 가늠할 수는 없어요. 그쵸? 뭐, 소설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을 거고, 그러나 지금 현재 요 소설은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읽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표시한 부분들, 또 읽어나가는 부분들, 또 문제 풀었던 내용들을 직접 다 보려고 해요. 알겠죠? 다 볼 거예요. 그래서 그 페이지 위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좀 써주시면 좋아요. 요 1페이지 위에다가 이름을 위에다가 써주세요. 제가 복사해서 보려고 하는 거니까. 알겠죠? 복사해서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름은 한번 꼭 써주시고, 그러니까 다 걷어서 이름을 이렇게 해서 다시 드릴 거고. 그래서 지금은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몇 분이면 될까? 요거 한 지문 읽는데. 한 지문. 그래서 뭐 문제를 위한 문제, 뭐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 한 1, 2분이면 되긴 하지만 우리가 시험이라고 본다면 한 7분 정도 한 지문, 요 소설 한 지문은 읽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도 시간은 넉넉히 한 10분 정도 드릴게요. 알겠죠?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이 한번 시작해 보시고 다 하시고 나면 그 이름 옆에다가 대신 딱 네 문제죠? 그 네 문제 풀어낸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 써보시기. 알겠죠? 네 문제까지 풀어. 네 문제만 딱 네 문제 풀고 나서 자, 해봅시다. 다 풀었지? 안 풀었어 아직? 못 푼 사람? 혹시 못 푼 사람? 그래? 어려워서 그런가? 오케이. 일단 풀어. 푸는데 집중하자. 그래. 푼 사람들은 제가 다니면서 다시 거둘게요. 자, 그러면 저번에 우리 소설에 대한 개념을 이제 우리 설날 추석 때 우리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 얘기 먼저 하고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알겠죠? 여기 펴주세요. 여기 소설의 개념. 좀 전처럼 이렇게 뭐 한 지문이라도 내가 푸는 걸 직접 목격을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30분을 늘린 거란 말이에요. 딱 그 시간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푸는 것들을 좀 봐서 내가 그래, 이렇게 풀었구나, 잘 풀었네 라고 이렇게 칭찬도 좀 하고 왜 이딴 식으로 풀었어? 라고 하면 속마음으로 이제 그럼 내가 뭘 가르쳐 줘야 될까? 이런 것들도 좀 피드백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다 여기 우리 개념 파트부터 합시다. 민서가 이렇게 뒤에 가면은 여기 시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사실. 이걸 모르면은 뭐 아무 문제도 안 풀리니까. 알겠지? 근데 위에 보면 제가 이제 시의 개념으로 독해하기라고 해서 이 개념이 잡혀 있으면 독해하기가 편해요.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소설은 좀 특이한 구조가 있어서 그래요. 현대소설 같은 경우. 근데 오늘 이제 고전 중심으로 좀 먼저 할 거고, 소설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소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앞에 이야기를 누가 하죠? 무슨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미안해. 다시. 앞에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무슨 이야기 해주는 것 같아? 사건이겠지. 그쵸? 그럼 그 사건 속에서 인물들의 얘기를 하겠지. 근데 누가 이야기를 해요? 서술자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설을 읽을 때는 이거를 완벽하게 고려하면서 읽어줘야 돼요. 염두에 두고 해야 돼. 염두하다 아니고 염두에 두는 거 알죠? 표현은. 염두에 두면서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염두하지 않은 채 염두에 읽은 거 보니까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밑줄 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제 뭐 문제는 맞았으면 다 맞으면 장땡 아닙니까? 그럼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자는 거지, 문학은. 알겠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문제는 뭐 논술이든 수능이든 그냥 이 안에서 나온단 말이야, 문제 요소들은. 알겠죠? 그건 나중에 연결을 해드릴 거고. 자, 이야기를 할 건데, 자, 현대시 같은 경우는, 제가 시 같은 경우는 조금 진하게 막 이렇게 제목을 막 진하게 주죠. 근데 소설은 되게 흐리게 줬죠. 이것도 다 의도한 바가 있어요.
무슨 의도가 있어요? 자, 이제 시점부터 얘기를 할게요. 3인칭, 1인칭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3인칭 당연히 알아야 되고 1인칭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자, 3인칭은 그러면 어디에 있을 때 3인칭이라고 해요? 소설 밖에 서술자가 있을 때. 주로 고전소설 대부분 여기서 일어나죠. 고전소설이 1인칭인 경우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뭐 어딘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 아직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전소설이 계속 이렇게 발굴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렇게 뭐 살펴보지만 1인칭인 고전소설은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자, 3인칭일 때 우리는 시점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어떤 식으로요? 어떤 식으로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던가. 이거 당연히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안 되지. 관찰자 시점이요. 근데 고전소설은요, 아직도요, 저는 관찰자 시점은 못 발견했어요. 모르겠어요. 언제 뭐 누가 몰래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저는 못 봤어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고전소설하고 요새 이렇게 계속 나오는 고전소설하고는 결이 좀 다른 느낌은 있어요. 주제적인 의식에서. 옛날에 뭐 이렇게 주제적인 의식 보면은 우리 전쟁 영웅소설 하면은 사실 누가 핵심이었냐면 남자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6월 모의고사 2대백전. 근데 여러분들 홍계열전 배운 사람 혹시 뭐 박시전 들어본 사람 다 들어는 봤죠. 뭐 걔네들 누가 주인공이야? 효자, 그치? 그러면서 여성 영웅 소설들이 조선 후기 소설로 나와요. 그럼 조선 후기 소설이 우리한테 이어진 걸까? 아니에요. 누군가가 발굴해내서 그것이 교과서에 실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밖에 없어. 고전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 하나밖에 없어. 이것만 딱 세팅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럼 혹시나 몰라서 물어보자. 야, 전지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니? 전지. 전. 올. 지. 알다. 그럼 뭘 다 아는 작가예요? 그치, 내용이라고 했을 때, 저 가운데 거 프린트 소설 연습 프린트 가져가고, 혹시 그 개념 안 갖고 왔으면 오른쪽 거 가져가고, 있어? 그럼 다 알아요. 자,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요. 자, 우리 이야기를 해준다고요. 무슨 이야기 해줘요? 인물의 이야기요. 사건의 이야기요. 그 사건에 있어서, 인물에 있어서 그 인물의 과거를 다 알아요. 과거에 뭐 했는지. 되게 무서운 사람이야. 나 여러분들 다 알아. 이러면 되게 무섭지 않냐? 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한 거 보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을 다 알지 못해요. 아무리 내가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근데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관찰자 시점에서만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관찰자 시점 무조건 추측하는 거예요. 그거일 듯 싶다. 그거인 것 같다. 근데 전지적 작가는 그러지 않아. 그냥 딱 분명하게 얘기해. 얘는 이렇다. 알겠죠? 또 뭐까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그 생각, 심리 이런 것까지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3인칭 서술자는 원래는 다 바깥에 있어요. 여기 3인칭의 위치란 말이야. 다시 한번 또 보자. 야, 3인칭이라는 단어는 1인칭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언제 1인칭과 3인칭이 구분되니? 엄매한 사람은 꼭 알아야 되는데. 1인칭과 3인칭. 자, 나라는 사람은 1인칭이죠. 왜 1인칭이에요? 1인칭 대명사죠. 나 이름 있는데 나라는 글자로 대신 불러줬으니까. 너는요? 2인칭이죠. 너 이름 있는데 내가 너라는 글자로 대신 불러줬죠. 우리는 몇 인칭이에요? 여기서 또 갈리죠. 1인칭이냐 3인칭이냐. 자, 우리 속에 내가 포함돼요? 안 돼요? 되죠. 1인칭이에요. 1인칭 복수형. 알겠죠? 그러면 1인칭과 3인칭을 가르는 아주 결정적인 거는 대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대화 중이냐? 그러면 1인칭과 2인칭이란 말이야. 내 말을 듣는 너희들은 2인칭. 그럼 위치들은 서로 바뀔 수는 있겠죠. 그치? 여러분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내가 순간적으로 2인칭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자, 항상 이 대화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3인칭이지만, 자, 이제는 서술자가 어디로 들어와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요. 사건 속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우리한테 전해주면 그거는 대화하는 느낌이잖아. 그쵸? 내 이야기를 말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1인칭 찾을 때 나로 찾으면 되지 않나요? 맞아. 맞는데 이해를 하고 찾으라는 얘기지. 그러면 자, 서술자의 한 명의 인물로서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에요 라고 할 때는 그게 1인칭이죠. 그럼 1인칭은 또 어떻게 나뉘어요? 관찰자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뉘는데 이거는 거의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중요한 건 없어요. 1인칭에서. 1인칭 관찰자가 중요하냐, 주인공이 중요하냐, 그 여러분들 제시되는 소설의 일본 보고 이게 전지적이게 아니면 이게 관찰자게 이게 주인공이다 막 그렇게 찾으려는 문제가 나오니? 안 나오지. 근데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우린 독해를 해줘야 된다고. 아는 거 써먹어야 되는데 알고도 안 써먹어서 문제란 말이야. 알겠죠? 그럼 주인공 관찰자 1인칭에서는 중요하지 하나도 않아요. 이거는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오로지 고전소설에서 전지적 작가냐 아니냐, 또 현대소설에서 전지적 작가 있을 수 있니 없니? 있지. 근데 그런 식으로 잘 써, 안 써, 안 써, 뭘 주면서? 초점화자를 주면서. 자, 말 그대로 초점을 맞춰준다고. 누구 입장에서요? 3인칭 서술자가 3인칭이에요, 기본적으로. 딱 초점을 맞춰서 한 명의 이야기로만 써요. 그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뭘 몰라요? 심리라던가 생각을 몰라요. 오로지 누구 입장에서만요? 한 사람의 입장만 알아요. 그럼 얘에 대한 생각은 알겠죠. 심리는 알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구조는 뭐예요? 3인칭 서술자지만 한 명에 대해서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화자를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얘기도 해요. 제한됐거든. 극히 일부만. 그래서 이 시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도만 사실 정리해줘도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보기로 나올 때 또는 선택지로 나올 때 싸그리 다 잡아서 얘네들 요 세 가지 1인칭의 관찰자, 1인칭의 주인공, 초점화자까지 어떤 말로 다 묶일 수가 있냐면 특정 인물의 시선에서 이라는 말로 다 묶여서 나오기도 해요. 1인칭도 특정 인물 맞지? 초점화자도 특정 인물 맞죠? 그쵸? 그래서 특정 인물의 시선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경우는 1인칭일 수도 있지만 초점화자일 수도 있다. 그래서 시점에 대해서는 많아봤자 3개밖에 없죠. 1인칭, 3인칭, 초점화자. 그쵸? 근데 초점화자는 누구 거라고요? 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파생시켜서만 생각해주면 돼요. 1인칭과 3인칭 기본적으로 잡고, 3인칭 무조건 구조는 3인칭. 그러면 1인칭과 3인칭을 결과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는 무슨 소설이야? 현대소설이지. 그쵸? 그래서 현대소설에서 무조건 시점부터 잡고 들어가라고 내가 얘기를 하죠. 자, 그랬을 때 하나 더 오른쪽으로 갑시다. 그러면 서술자는 우리한테 이야기를 표현해 준단 말이에요. 그걸 우린 서술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몇 가지의 서술을 가능하냐? 3가지예요. 1번 대화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2번 묘사를 해주기도 합니다. 3번 그냥 그대로 서술해주기도 합니다. 1인칭이요, 3인칭이요? 둘 다요. 그치? 1인칭 서술자든 3인칭 서술자든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이파이. 너 나한테 뇌물 준 거였지? 아까. 어?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이 대화는 누구의 대화예요? 누구의 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물 거예요? 이거 인물 거예요? 인물 거. 그러면 이 인물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 뭐예요? 위로 가서 이 인물을 신경 써줘야 된단 말이야. 대화를 읽을 때는. 특히 인물의 어느 부분이요? 여기요. 심리와 생각이요. 그 내용 안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야. 대화를, 우리 대화 서술 못 구분하는 사람 없지? 근데 가끔 구분하기 어렵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구분한다 치고, 알겠지? 왜 대화는 이렇게 큰 따옴표로 나올 거니까. 그럼 이 말을 듣고, 이 사람 무슨 생각하지? 무슨 심리지? 라고 여러분들이 평가해줘야 돼. 우리의 평가가 필요해, 소설은. 평가 안 하면은 소설이 날아가, 머릿속에서. 자, 대화와 큰 갈래로 보면은 서술이 구분되죠. 서술에는 따옴표 쓰여 안 쓰여? 안 쓰이잖아. 그치? 오케이. 자, 서술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서술도 되게 중요하니까. 자, 묘사는요. 대화 속에서 묘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술 속에서 묘사가 많이 나오겠죠. 서술 속에서 이렇게 묘사를 해준단 말이야. 어디를 묘사하니? 묘사가 무슨 뜻이야? 묘사가 그림 그리듯이 찍어내는 거죠. 사자가 사진기 할 때 그 사자란 말이야. 완벽하게 이렇게 베껴갖고 찍어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묘사는 무슨 말이에요? 그림을 그리듯이 또는 사진을 찍어서 딱 장면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장면이요? 먼저 배경 묘사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배경을 묘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배경을 묘사하면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은 그 장면의 분위기예요, 분위기. 분위기. 자, 그래서 왼쪽에 배경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 여기 보이나요? 배경 왼쪽 위에 여기. 그래서 분위기 형성한다고. 이게 가장 커요. 가장 커요, 배경. 그럼 이 분위기 형성은 뭘 통해서요? 묘사를 통해서 하죠. 그러니까 이런 소설의 소설자의 소설 방식들은 소설의 내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그럼 배경은 무슨 배경? 시간적 배경도 있고 공간적 배경도 있겠죠? 일단 이렇게 크게 드러나는 거 두 개. 거기서 물어보는 거는 거기에 의미, 기능, 역할, 이 공간에서 뭐 했니? 라는 거는 이제 어떤 공간의 내용적인 부분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 소설에서 이 배경은 어떤 기능을 하니?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문제 포인트이기도 해요. 다시 묘사로 돌아올게요. 자, 묘사는 이렇게도 나뉘죠. 누구를 묘사하기도 해요? 인물 묘사를 하기도 하죠. 그 인물 또 나왔네? 그럼 인물에 대해서 또 두 가지로 더 나뉩시다. 인물의 외양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요, 인물의 행동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인물의 외양은 겉모습이잖아. 그럼 겉모습 왜 보여줄 건데? 캐릭터겠지. 뭐 혹은 그 인물의 상황이겠지. 그쵸? 그럼 인물의 행동은 왜 보여줄 건데? 아, 지금 그 사람 무슨 생각인지 보여주려고 하겠지. 또는 행동 캐릭터까지도 연결될 수가 있겠지. 그쵸? 그냥 인물하고 연결 짓는 거야. 저 사람의 외양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처지인지도 알 수 있을 거고, 캐릭터가 어떤 상태인지도 알 수 있을 거고, 행동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심리가 담겨 있구나. 사실 이거 시에서는 뭐라고 하니? 함축이라고 하지. 그래, 이게 사실 함축이에요, 함축. 제가 좀 전에 하이파이브를 왜 했어요? 응? 왜 했을까, 하이파이브를? 짝소리를 왜 냈을까? 나의 의미를 빨리 함축된 의미를 찾아봐. 맞은 사람은 기억하겠다. 왜? 아, 잠깨라는 의미가 투영된 거지. 아, 그런 행동을 읽어주느냐 못 읽어주느냐야. 이해됐어?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행동물만 읽지 말고 아, 저 심리가 뭐지? 왜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했지? 내가 둘고 패면 되지. 근데 왜 하이파이브를 했을까? 잠깨라고 1번. 맞아. 2번. 두들겨 수는 없으니까. 그래. 아, 그런 심리가 다 투영된 거란 말이야. 그런 걸 읽어줘야 된다고. 그 행동에서. 조금만 더 신경 쓰라고요. 알겠죠? 자, 서술. 이제 서술 되게 중요합니다. 왜 소설은 서술이니까. 자, 여기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신경을 써볼게요. 자, 서술자의 개입. 어디서 서술자가 개입을 해야 돼요? 아, 왜 개입이라고 나오니, 근데? 원래부터 소설에는 서술자가 있잖아. 근데 왜 또 개입했다고 표현을 해? 자, 다시 서술자의 우리 정의를 다시 할게요. 서술자 뭐 하는 사람? 아까 내가 얘기했지? 이야기를 이야기해주는 사람. 자, 하나만 더 강조합시다. 이야기만 해야 돼요, 사실은. 원래부터 3인칭.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단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단다. 라고 하니까 뭐 별로 재미가 없어. 그래서 서술자가 들어가요. 선을 넘어와요. 이야기만 하던 서술자가 선을 넘어요. 그럼 무슨 선을 넘어요? 이야기만 안 한다고요. 그럼 뭘 하게 돼요? 지 생각, 지 감정. 아, 지 감정이 지라는 표현 너무 적나라하네. 그럼 자,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 첫 번째, 인물 그 상황에 대해서 또는 인물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 표현을 해요. 아이고, 불쌍한 춘향이 옥에 갇혀서도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또는 그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기도 한단 말이야. 혹은요, 이제 그 판소리 같은 경우는 독자에게 갑자기 말을 건네와요.
자, 요 다음엔 내가 어디로 갈까 궁금하지 않니요? 않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은 뭐 어떤 얘기가 이어질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막 이런 식으로 소설 안에서 갑자기 독자에게 말을 건네오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럴 땐 서술자가 개입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요 논평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감정표현이나 평가 요 정도만 해당되는데 그것까지 관계없어요. 그냥 서술자가 개입했다. 근데 요새는 서술자 개입이라고도 잘 안 써줘. 뭐라고 해요? 서술자가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더 풀어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아, 서술자 개입이구나. 그럼 단 서술자 개입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물론 이제 관찰자 시점도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고전소설은 그런 거 별로 없으니까. 하나 더. 자, 이제 요약적 진술이란 건 뭐라고요? 압축된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누구가 가능하겠어, 사실? 3인칭이 가능하겠지. 왜? 나는 그 걔의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아니까. 그쵸? 그래서 압축된 이야기를 딱 줄 때 여러분들은 요약적 진술을 했구나라고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래서 흐름이 되게 빠르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성일초등학교 나왔고 성내중학교 나왔고 뭐 동북고 나왔고, 그쵸? 군대 나왔고. 몇 년치 이야기야? 뭐 한 14년치 되겠다. 그거를 한 줄로 그냥 딱 정리해버렸지. 뭐 이렇게 몇 년치 이야기 아니어도 돼. 한 달치 이야기여도 괜찮아. 또 며칠치 이야기여도 괜찮아. 그럼 1인칭에서는 안 되나? 1인칭도 가능해요. 1인칭도 가능해요. 알겠지? 무조건 3인칭만 되는 건 아니고요. 1인칭도 가능해요. 왜요? 1인칭은 남한테 그 얘기를 들어서 전달하건다. 혹은 내 이야기를 딱 전달을 할 때. 그래서 요약적 진술은 관계없이 일어납니다. 의식의 흐름은 저번에 제가 모더니즘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죠. 소설이 모더니즘화 되면서 그냥 우리 의식적으로 쭉 하는데 이건 현대 소설에서 많이 나타날 거니까 현대 소설 하면서 다시 정리할 거고, 지금은 요 서술. 자, 그러면 자, 서술을 읽을 때 제가 요 서술자의 개입 때문에 중요하냐? 그건 아닙니다. 자, 몇 인칭 서술이요? 1인칭 서술을 할 때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자, 1인칭 시점이 서술을 하는 순간 우리는 기본적으로 서술자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라고요? 사건 이야기. 그럼 사건 전달할 거예요. 근데 1인칭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자기 생각, 그 사건에 대한 자기 생각, 이렇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인칭 서술 읽을 때는 분명하게 나눠줘요. 이거 사건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생각 심리냐. 근데 그 자기 생각을 사건과 관련 없이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그게 의식의 흐름이고, 밑에 나오는 거. 자, 일단 오른쪽으로 또 넘어가서. 자, 특히 어떤 인물을 제시할 때 서술자는 간접 제시를 쓰기도 하고 직접 제시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연결해야 되죠. 자,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또는 인물의 묘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 캐릭터가 어떤지, 심리 생각이 어떤지. 근데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죠. 직접적으로 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술을 해줘야 되죠. 이렇게 연결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소설을 읽다 보면 얘 때문에 어려운 거 알죠? 얘 때문에. 얘가 소설을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이에요. 왜? 간접적으로 돌려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바로 캐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같은 소설을 읽고 나서 우리가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게 다 얘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을 문제를 물어보죠. 왜? 대화에다 밑줄 치고 행동에다 밑줄 치고 그거에 대한 이해로 올바른 것을 고르세요. 이게 이제 이해 문제로 나오잖아요. 직접 제시되는데 그 인물에 대한 이해 문제 나올까? 안 나오지. 왜? 직접 제시했는데 착하다 나쁘다 얘기했을 텐데. 저는 성격이 착한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직접 제시 좋지.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고려해서 두들겨 패지 않고 하이파이브를 했는데? 라는 행동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나쁜 것 같아요? 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아, 그래도 학생을 이렇게 배려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지. 어때? 간접 제시가 되면 생각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맥락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면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소설은. 이건 이제 문제풀이 기술에서 얘기를 할 거고. 자, 표현 방식은 풍자와 해약. 이거는 나중에 이제 풍자 해약하면서 풍자 이제 소설 조금 더 얘기하면서 얘기할게요. 현학이라는 말은 그냥 단어니까 처리하고 갑시다. 현, 보여준다, 출현하였습니다, 나타낸다라는 말이에요. 현.
뭘 나타내요? 나타내다. 학식을요. 학문적 지식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자기 지식을 막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행동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재수없는 거지. 지식 뽐내기. 알겠지? 굳이 쉬운 말로 써도 되는데 어려운 한자성어 쓰거나 이렇게 쓸 때. 알겠지? 그래서 현학적이다라는 거는 지식을 뽐내니까 우리가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관용이라는 말 처리합시다. 관용적이다. 습관적으로 사용해요? 또는요, 관습적으로 사용해요? 뭐를요? 속담이라던가 또는 뭐 사자성어, 한자성어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사용할 때, 관습적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관용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용적으로 사용된 문장을 찾으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현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술에 대한 얘기고, 서술자, 또는 서술상의 특징이고, 소설의 3요소, 소설 구성의 3요소, 이거를 뭐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이렇게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요 구성은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구성은 서술자의 영역이긴 해요. 서술자가 이야기 들려줄 때 어떻게 구성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순서를 제시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구성은 소설의 전개 방식과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근데 이것도 고전소설에서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고전소설이 갑자기 막 이렇게 과거를 막 돌아가서 막 뿅 하고 돌아가거나 액자식 소설을 읽거나 이러진 않지. 근데 요새는 가끔 나와요. 그 과거 이야기를 갑자기 들려주면서 좀 어렵게 하려고. 알겠죠? 현대소설 할 때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그래서 요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제를 어떻게 하냐, 이 짧은 글을 읽고, 그치? 근데 소설을 읽을 때는 항상 그 결말의 방향 있죠. 요 끝의 방향. 이게 주제와 많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소설의 결말의 방향, 그것이 소설의 어떤 고전소설을 유형화시킬 수 있는, 좀 개념적으로 우리가 형성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고전 같은 경우,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은 애정 소설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영웅 군담 소설 있고요, 전쟁 소설. 근데 요게 이미 9월달에, 6월달에, 9월달에 하나씩 나왔죠. 이번에 뭐 춘향전 같은 경우 이몽룡이라고 안 나왔지, 이도린이라고 나왔나 아무튼. 그게 9월이었고 이대봉전이 6월이었고, 그래서 남은 게 이제 가정 소설 남은 것 같고요. 풍자 비판 소설 나온 것 같아요. 풍자 비판. 이건 이제 수능 기준으로 얘기한 거고요. 자, 고전이다 보니까 얘네들의 아주 기반은 다 뭐예요? 유교적 가치관이죠. 그래서 유교적 가치관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애정, 가정, 영웅, 풍자 비판이라고 하는데 이 두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의 소설 안에서도 애정이었다가 가정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오른쪽에 요 밑에 요것도 어휘니까 빨리 찾아자. 의고적 문체. 의고. 얘기해봐. 의고적 문체. 빨리. 의고적 문체, 이게 뭐냐면 옛날식 문체예요. 옛날식 말투. 근데 옛날식 말투는, 고전에서 옛날식 말투 나온 건 하나도 이상할 바 없지. 그럼 어디에서만? 현대에서만. 또 현대 시에서도 뭐뭐 하오리다, 현대 소설인데, 또는 현대 신대. 그래서 이런 옛날적 말투를 의고적 문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이 정도고, 자, 이제 우리가 이 구성에 대해서 그 구성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소설 구성의 3요소 이래갖고 우리가 인물, 사건, 배경은 많이 들어봤죠? 인물, 사건, 배경. 인물, 사건, 배경. 자, 근데 배경 옆에다가 이 소재까지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 문제는 배경과 소재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배경 아니면 소재, 배경 아니면 소재. 또 요새는 그렇더라고. 현대에서 배경 물어보잖아? 그럼 고전에서 소재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크로스해서 물어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인물 사건 배경을 우리는 하나의 뭐라고 읽어요? 장면이라고 읽어요. 장면. 그러면 자, 소설의 구성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이렇게 쭉 흘러가는 장면이 하나의 장면으로만 발단해서 이루어질까? 아니지. 여러 가지 장면들이 쌓인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쌓여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쌓이면서 그래서 이 장면들을 끊어주시라고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장면을 끊어주세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끊을 일은 없어 우리가. 왜? 일부밖에 안 주잖아. 근데 이 전개 안에서도 분명히 장면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끊어줘야지. 전개 안에서도. 발단 안에서도. 그럼 발단인지 아닌지 몰라도 괜찮아. 그냥 장면만 끊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끊을 거예요? 먼저 인물이 등장하거나 인물이 퇴장하시면 끊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인물이 분명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인물 등장했구나 체크하면서 딱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서 등장할까? 대화에서 등장할까? 서술에서 등장할까? 서술에서 등장하겠지. 그치? 서술자가 주는 서술에서. 그쵸? 자, 사건까지는 뭐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아무튼 뭐 사건은 신경 안 써도. 배경은요, 아까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 바뀌면 끊어주시라고요. 알겠죠? 그런 것들을 끊고 읽느냐, 안 끊고 읽느냐, 내가 그걸 중심으로 아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끊다가도 뒤에 가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본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점 생각하시고 장면 끊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서술과 대화를 구분하면서 읽는구나 라는 정도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요거를 자세하게 얘기는 이따가 이제 소설 읽으면서 또 다시 돌아올 거고요. 그러면 자, 오늘 드렸던 요 프린트에서 지금 같이 할 거예요. 같이 넘어가시면요, 오유란전이 있습니다. 앞에는요, 삼성기는요, 이따가 요거 하고 나서 다시 또 볼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할 거니까. 왜 안 푼 사람도 있으니까. 자, 오유란전 5페이지 펴주시고요. 이거 지금 풀지는 않을 거고요. 저랑 같이 읽고 저랑 같이 표시하면서 저랑 같이 장면을 끊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왼쪽에는 지문, 오른쪽에는 문제 이렇게 보이도록 좀 이렇게 의도적으로 편집을 좀 합니다. 알겠죠? 근데 그게 도저히 안 될 때는 윗장, 아랫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면으로 잘 안 주려고 해.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뭐 이게 뭐 소설을 바로 들어가도 좋아요. 알겠지? 뭐가 잘 되면 장면 잘 끊고 인물 잘 잡아주고 사건 잘 잡아주고 심리 잘 잡아줄 거면 시점 잘 잡아주고. 근데 그게 아니면은 오른쪽에 문제 구성을 한번 쭉 한 번만 이렇게 쓱 훑어보세요. 알겠지? 그럼 그 문제 구성이 곧 우리가 소설의 개념이기도 하고 그거를 떠올리면서 읽어주면 좋고, 아니면은 소설 읽을 때 되게 집중하면서 읽으면 되고, 둘 중에 하나는 정확하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자, 하나 더. 그럼 문제를 우리가 지문을 바로 들어갈 때, 자, 무슨 전이니까 이건 고전이겠네요. 그쵸? 그럼 고전 소설이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딱 들어야 되는, 먼저 선행 지식 뭐가 있어야 될까? 시점. 시점은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그러나 하나는 신경 쓰라고 했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서술은 무슨 서술이 있다? 서술자의 개입 정도. 개입이 있나 없나, 그럼 읽으면서 따져줘야 되나요? 라고 하신다면, 아니 요거는 가서 문제에서 문제화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치? 문제가 없으면 그냥 읽어도 되겠지. 그럼 자, 서술상의 특징 문제 어디 있니? 자, 문제 여기 발문을 빨리 보시면 돼요. 발문. 여기 발문 보면 내용 일치지. 내용 읽어야 되고. 밑에 말하기 방식은 이거 서술상의 특징이니? 아니지. 인물의 말하기 대화지. 화작 하시는 분은 이거 말하기 방식 무조건 알아야 되잖아. 여기는 기억과 니은. 기억과 니은은 어디 있어? 이 분부. 그리고 니은은 문초. 사건이 아니니 이거? 분부하는 사건, 문초한 사건. 이제 소설의 어떤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분부라고 적어놓고 문초라고 적어놓고. 자, 밑에 보기도 봅시다. 오유란전에 대한 작품에 대한 설명이죠. 자, 보기 읽는 방법 두 가지 방법. 1번 작품에 대한 설명일 것이다. 그럼 작품 설명은 우리가 보기를 정확하게 읽어주고 가서 적용시켜 주려고 하셔야 되고요. 자, 2번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뭐 이렇게 꼼꼼한 설명이 아니면 전반적인 문학 이론일 것이다. 또 둘 중에 하나가 제시가 될 것이라고요. 알겠죠? 그럼 작품 설명을 했을 때는 보기를 진짜 잘 읽고 보기를 엄청 정확하게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작품에다가 우리가 적용시켜서 읽어줘야 되는 느낌이고요. 문학 이론의 패턴이 나오면 보기에서 한번 이거 무슨 얘기가 나오겠구나 라고 한번 보시고 작품으로 갔다가 그럼 작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읽은 다음에 다시 보기에다가 적용을 해줘야 되는, 물론 다 적용 문제긴 해요. 알겠지? 근데 읽었을 때 마음가짐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근데 지금은 그냥 우리가 생으로 읽는 거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시. 문제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자, 서술자의 개입은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그치? 문제에서 안 물어봤잖아. 자, 그 다음에는 뭐 신경 쓰라고요? 서술과 대화를 구분하면서 읽을 것이다. 그리고 장면을 나눌 것이다. 오케이? 자, 서술과 대화를 구분하지만 항상 뭘 신경 쓰라고? 인물의 심리, 생각. 행동에서도 그 심리나 생각이 읽히는 경우도 있지? 하이파이브 왜 했다고? 지금 저희 가서 쳐야 되겠다. 하이파이브! 자, 해볼게요. 알겠죠? 자, 하루는, 잠깐만. 또 없네. 뭐가 없어요? 줄거리가 없어요. 5페이지야? 5페이지 같이 읽을 거야, 지금은. 알겠지? 자, 줄거리가 없어요. 줄거리가 없으면 우리의 심리적 태도 초집중. 요런 내용들이 다 생각이 하면서. 알겠지? 자, 하루는 감사가 이생을 위하여 주연을 베푸고 방자를 보내어 이생을 초대했다. 누구누구 동그라미 감사 이생. 감사라는 거는 땡큐가 아니죠. 무슨 감사라고 하는 벼슬이죠. 모르면은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이생이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보자. 이생, 생자가 뭐야? 이생은 글렀어. 다음 생에 우리. 그 생이 아니잖아. 이 생자가 무슨 생자야? 몰라? 이거 지금 지위 신분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 유생. 그 유학을 공부하는 유생들을 우리가 뒤에 생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무슨 생으로 불려요? 학생으로 불리잖아요. 그쵸? 그럼 이생이니까 이름이 이생은 아니에요.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읽어줘야 돼요. 사실 여기까지 읽는데 감사가 이생을 초대했구나 라는 거. 그리고 주연이라는 단어는 뭐 연회, 잔치인 건 알겠지? 그럼 여기서 사건이 벌써 주연이에요. 주연을 베풀었다가 사건이라고, 인물사건 배경에서. 하루는 이게 배경이라고요. 알겠죠? 자, 그럼 이 대화를 우리는 처리를 해줘야 되겠지. 대화. 근데 앞에서 뭐가 보여요? A가 보여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자, A를 바로 우리가 가서 판별해줘도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거 시간 추리는 아주 구체적인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대화를 우리는 대화 읽을 때 뭐 하라고? 이 사람의 생각과 심리와 태도를 읽어보라는 얘기지. 그쵸? 자, 오늘은 바로 형이 급제하고 처음 맞는 날이니 시인으로서의 시상을 어찌 능히 패할 수 있겠나? 능히 패할 수 있겠나? 어찌 능히 패할 수 있겠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패할 거야? 안 패할 거야? 안 패할 거야. 할 거라고. 그치? 자,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도 화창하여 친구에 대한 생각이 간절하니. 자, 이게 뭐야? 이런 분위기가 드는 거지. 그래서 친구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요. 형은 금옥 같은 귀한 몸을 아끼지 말고 한번 와서 성긴 우정을 펴봄이 어떠한가? 결국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초대하는 거잖아. 그치? 우리 우정을 한번 펴보자. 그치? 찾아와라.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그럼 누구의 말인지가 잡혔어 안 잡혔어 모르겠어요. 지금 표현이 완전히 안 했으니까. 근데 방자를 보냈으니까 누가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이렇게 보낸 거죠. 그쵸? 그럼 이거는 방자의 말일까? 설마? 방자는 왠지 종 같잖아. 그럼 밑에 이생은 비록 마음속으로는 비록 뜻에 맞지 않으나 끊고 누구의 생각? 이생의 생각. 생각이 나왔으니까 빨리 밑줄 펜 들고 거절할 만한 이유가 없어 책을 덮고 읽기를 그만하고 바로 통인을 따라 선화당으로 오니 끊고요. 왜요? 선화당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딱 잡히죠. 자, 끊을 때 그냥 끊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빡 끊어주세요. 그냥 눈에 확 띄게 끊어주세요. 제발요. 뭐 사선으로 살짝 끊고 이러면은 장면이 안 잡혀요. 그냥 이게 하나의 장면이다 우리도 인식을 하는 거라고. 우리 머릿속에서. 근데 사선으로 끊기 시작하잖아?
뭐가 장면인지 몰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식으로 딱 끊어요. 딱. 알겠지? 그게 하나의 장면이구나. 그럼 지금 장면 뭐였어? 초대하는 장면인데 거절했어? 못했어? 못했어. 따라왔지. 근데 마음은 어땠어? 오기 싫었어. 까지가 읽혔단 말이야. 자, 표시를 이렇게 해주면. 자, 근데 A가 문제 걸려있네? 그럼 A 가서 바로 한번 처리해볼까? 읽으면서. 읽었으니까. 선생님, B를 안 읽었는데요? B는 아직 나중에 읽으면 되지. 그치? 자, 문제 19번. 자, A만 볼 거예요. 그럼 A만 보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A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끊고, 여기서 끊고 어디로 가야 돼요? 자신의 처지를 강조한다. 자, OX. 과거에 있었던 일 회상, 자신의 처지 강조. 과거에 있었던 일 회상은 맞니? 과거에 뭐 했어? 아니지. 그럼 이건 X로 가야지. 그치? 그러면 나중에 이거 B 여기 와서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 2번. 자, 상대방의 외양 묘사했니? 무슨 묘사한 거 같긴 한데 날씨 묘사는 했었지. 외양 묘사했지? 잘생겼대? 못생겼대? 옷 잘 입었대? 없네. 지워주시고. 3번. 상대방의 생각을 짐작하며, 야, 짐작은 했니? OX. 상대의 생각을 짐작했대. 짐작이라는 건 추측해야 되잖아. 너도 그러겠구나. 그러겠군 했어? 내 생각만 얘기한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자, 상대의 처지가 변화했으면 언급했대. 변화했니? 변화 안 했어? 변화하지 않았어? 첫 번째 주제로 나오잖아. 걔 뭐 했는데? 급제했거든. 급제가 뭐냐면 급체 아니에요. 급체 아니고 급제예요. 장원급제예요. 이거는 인정. 근데 뒤에 봐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니? 이거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선생님 변화했으면 동그라미 치면 넘어가면 안 되는. 아니야. 변화하며에서 여기 끊으면 서술어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럼 이거에 대한 서술어는 뭐야?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가 서술어란 말이야. 야, 억울함 호소했냐? 상대의 짐작하며 주장을 반박했냐? 아니지. 그냥 벌써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안 남아? 1번밖에 안 남아. 5번밖에 안 남을걸? 자, 자신의 관계에 친밀함을 내세웠니? 그치, 우리 친구니까. 그 뒤에 상기시킨 상대방을 설득한다. 설득한 거 맞죠? 오라고. 그쵸? 선생님 초대한 거 아닌가요? 설득은 화작 들으신 분들은 꼭 생각하세요. 설득은 뭘 목적으로 한다고요? 행동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득은 행동 변화예요. 오라고 오면 설득 당한 거지. 그쵸? 선생님이 설득을 안 한 것 같아요. 설득이 뭐라고? 행동 변화. 행동을 촉구하고 변화시키는 거. 알겠죠? 그럼 답은 5번밖에 없네? 그러면 봐봐. 그러니까 지문이 아직 여기까지 읽는데 몇 초 걸렸을까? 뭐 1분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사실. 저 머릿속으로 딱딱딱딱 처리해주면서. 그러고 나서 한 문제 보고 왔는데 벌써 풀려 있어요. 이러면 소설이 시간이 단축이 되겠냐, 안 되겠냐?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개념을 투영시키면서 읽으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갔습니다. 어디에 갔어요? 선화당 공간의 변화가 일어났죠. 자, 차려놓은 음식은 처음 보는 이생의 귀간을 놀라게 했습니다. 뭐가 나와서 심리 나왔지? 아우, 서프라이즈, 놀랐다. 이 정도로만. 왜 놀랐을까? 당연히 뭐 변변치 않아서 모르겠네. 근데 밑에 원님들도 많았어. 기녀들도 있었어. 금슬 관연들의 오음을 방 안에서 연주하고 있었어. 팔음을 연주하고 있었어. 술과 쟁반은 헝클해졌어. 안국으로 얽혀 있었어. 까지 지금 뭐 주고 있어요? 지금 이 공간에 묘사해주고 있죠. 근데 이 묘사는 왜 놀라는 묘사예요? 너무 성대하니까 묘사한 거, 놀란 거 아니겠어? 그치? 그냥 친구가 이렇게 뭐 오라고 해서 갔는데 갑자기 원님들도 있어요. 기녀, 연예인들도 와 있어요. 야, 연예인 와 있는데 안 놀라겠냐? 아이브 와 있는데? 아이브 와 있는데? 놀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렇게 체크해주면 된단 말이야. 근데 왜 놀랐어? 묘사가 쓰이면서 이런 상황이 안 놀라겠어? 라고. 자, 그러면서 이생을 맞이하여 자석을 정하고 인사를 겨우 마치고 나니 좌우에 앉아있던 기녀들이 이생에게 술을 권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이생은 갑자기 불끈 화를 냈습니다. 갑자기 이런 성질을 왜 냈을까? 여기까지 읽었는데 이유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물음표 던져줘야지. 왜? 화를 낸 이 심리를 우린 모르니까. 근데 그 심리는 바로 뭐라고 얘기하겠어? 인간의 도를 위한 것이 아니요 라고 했으니까 아무튼 싫어했지.
자, 싫어했어, 화냈어. 근데 그 이유는 뭐야?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뭐가 인간의 도리가 아니야? 라고 우리는 조금 더 물음표를 살짝 남겨놔도 괜찮아. 알겠죠? 이해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읽는 과정 속에서 얘는 아직 모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계속 평가해 주라고 했잖아. 이 문장에 대한 평가. 그 평가는 우리가 맞다, 틀리다 라는 평가도 있지만 이거 왜 그러지? 라는 것도 평가에 들어가요. 알겠죠? 하면 물러가겠다고 했으면 물러간 건 아닙니다. 물러가겠다고 했습니다. 자, 감사는 누구예요? 앞에 나왔던 그 인물이죠. 갑자기 소매를 붙잡았어요. 행동 나왔네. 왜 붙잡았겠어? 왜 붙잡았겠어? 간다고 했으니까 붙잡았겠지. 만류하는 거겠지. 말리는 거겠지. 라는 행동을 우리는 계속 체크를 해주라고. 행동 속에서 뭐가 드러나요? 그 사람의 심리와 생각이 드러나니까. 웃었네. 왜 웃었을까? 갑자기. 자, 형은 일찍부터 독사한 사람이 아닌가요? 정백자를 보고자 하니 내 진심으로 거리낌 없이 일러주는 말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상을 찡그리고 지나친 행동을 하는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너 왜 이렇게 화났냐? 라는 얘기잖아. 그치? 만류하면서. 하나 더. 여러분들 이런 각주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속 얘기해요. 아, 중국 송대의 철학자구나 라고 했을 때 그냥 철학자 핵심에다가 하나만 처리하세요. 알겠지? 너무 긴 각주도 분명히 핵심은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너 그 사람 철학자 본받고자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뭔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 왜 이렇게 안 들어? 그럼 뭔가 약간 섭섭함도 있는 것 같아요. 끊고. 근데 결과값 만류하지 못했다. 자, 이날 잔치하는 자리에서 이생의 행동을 보고 지나친 고집에 대하여 눈살 찌푸리고 비웃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다시 끊어주세요. 왜요? 이미 만류하지 못했으니까 사건이 끝났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다들 비웃었다. 사람들의 심리 생각들이 나오죠? 비웃었다. 잔치가 파하자라는 건 뭐예요? 끝나자. 감사는 순호에게 분부하였다. 순호는 누굴까? 순호. 모르면 때려 맞춰보자. 순호. 그래. 그런 사람이겠지. 그치? 아무튼 누군가 인물이라고 생각은 잡혀야 돼요. 알겠죠? 기녀 가운데서 지혜롭고 쓸만한 자가 누구냐?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어? 모르겠어. 감사의 얘기겠죠? 오유란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나이가 19세예요.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분부하였습니다. 뭘 분부해요? 뭘 지시하고 뭘 명령해요? 너 별당의 일항을 알고 있느냐? 네,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일항을 모실 수 있겠느냐? 이걸 분부한 거죠. 하루 종일 할 수 없지만 한 달 동안은 말미를 주신다면, 시간을 주신다면 반드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그럼 별당의 일항을 모셔오라고. 그럼 일항은 누굴 얘기할까? 또 인물이네. 그치? 그럼 인물이니까 나왔으니까 체크. 그리고 이렇게 장면 끊어주시고. 그쵸? 그럼 여기까지 장면 읽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생각을 우리가 심리를 생각해주면서. 그리고 고전소설의 특징, 장면이 많이 나와요. 휙휙 바뀌는 장면을 우리는 잡아주지 못하면 절대 소설을 빨리 풀 수도 없을 거냐. 정확도도 낮아요. 알겠죠? 자, 밑에 가서 이제 줄거리 나오면은 그래도 줄거리에서 한 템포 쉬면서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해줘야 됩니다. 왜요? 앞뒤가 분명히 연결될 거거든. 자, 오유라는 이생을 유혹한 뒤, 잠깐만, 이생을 유혹했어? 망신을 당하도록 합니다. 잠깐, 이생은 그럼 누구야? 아까 우리 그 와서 이렇게 잔치 이렇게 싫다고 간 사람이지. 근데 바로 위에서 오유란이라는 이 친구는 누구한테 가라고 지금 감사가 명령을 내렸어? 이랑한테 가라고 했지. 잠깐만. 근데 이랑이 그러면 이생 맞아? 그래, 이렇게 연결. 인물의 이름은 우리는 바뀔 수 있다 없다? 이름은 안 바뀌지 당연히. 근데 인물이 지시하는 표현은 엄청 바뀌는 게 고전소설이 어려운 이유잖아요. 다시 한번 또 얘기합시다. 혹시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조선시대 때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조선시대 이름 부르면은 난리 나요. 친구끼리 이름 부르지도 못해요. 그냥 그 사람 죽여버려야 된단 말이야. 감히 내 이름을 더럽혀? 왜?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준 거야?
부모님이. 그래서 부모님만 부를 수 있어요. 조금 더. 나라의 부모님은 누구? 왕. 그러면 자 부모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 스승. 딱 3명밖에 없어. 부모, 임금, 스승. 그 외에는 뭘로만 불러요? 그 사람의 별칭, 칭호, 호, 자 혹은 신분. 그럼 이때 이 랑자도 우리가 어떤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 쓰는 칭호예요. 알겠죠? 특히 지금 이랑 이생 얘는 어디에 급제했다고? 과거 급제했었지? 과거 급제하면은 거기에 맞는 칭호를 줘요. 별칭을 줘요. 자, 근데 벌써 이미 사건은 일어났네. 망신. 그 길로 이생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어사가 되어서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네. 어사는 무슨 말? 어자 무슨 말이에요? 사. 네가 하는 그 어사. 우린 어자를 누구한테만 붙여줘요? 어자. 용비 어천가. 왕이 명령하면 뭐라고 해? 이거 임금. 임금한테만 붙일 수 있는 말이 어예요. 사는요. 자, 피동 친구. 피동 표현 친구. 사동이 뭔데? 심부름하는 아니 무슨 당하다가 피동이잖아. 이거 심부름 시키는 거. 아유, 다시 돌아가자. 자, 첫 스텝으로. 자, 저기 저승의 심부름 갖고 오는 사람. 저승사자. 그치? 저승의 심부름을 갖고 오는 사람. 알겠지? 자, 우리 그 신하 중에서 외교의 심부름을 하는 신하. 외교 사신. 알겠지? 사자는 심부름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사는 그럼 임금의 심부름하는 거잖아. 근데 임금님이 야 네가 대놓고 다녀라 하니 아니면 몰래 다녀라 하니? 몰래 다녀서 내한테 이렇게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뒤에 우리 앞에 두 글자 또 붙이잖아. 뭐라고? 암행어사. 몰래 다녀라. 몰래 다니면서 네가 비리 좀 캐고 다녀라. 밀명을 받은 거잖아. 어명을 받은 거잖아. 알겠죠? 자, 요 정도까지는 읽혀야 되고 못 읽혀도 요 이생이 요 일항인지는 우리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항상 인물에다가 동그라미 쳤으면 이게 보인단 말이야. 일항이라는 사람의 동그라미를 쳤어야지 이게 이생이 이렇게 연결이 될 거란 말이야. 동그라미 안 치면 안 보여.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되게 중요해. 얘들아 인물에 동그라미 치고 안 치고가. 돌아와서 옆에 고인은 평안하셨는가? 고인 죽은 사람 아닙니다. 일단 그 사람 얘기해요. 자, 어사가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듣고도 못 본 채 들은 채 하니 감사는 앞으로 나가서 손목을 잡으며 말했다. 자, 어사의 태도지. 왜 이랬어? 싸가지 없네? 설마 아까 망신을 당했는데. 그치? 그러니까 감사는 손목을 왜 잡았어? 반가워서 잡았겠어? 아니지. 이랬으니까.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듣고도 못 본 채 하니 오죽 답답하면 잡았겠냐. 그치? 그러면서 말했네. 누구의 말이에요? 감사의 말이겠지. 감사 땡땡. 자, 형은 정말로 나만으로서 뜻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지. 너 뜻이 있구나. 그리고 드디어 이루었구나. 동생이 경악하고 행급하고 공경에 빠졌던 것으로 말하면 오히려 형이 옛날에 속임을 당한 것보다 못지는 않을 것일세. 갑자기 여기서 무슨 사건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비교하고 있지. 무슨 사건과 무슨 사건 비교하고 있어? 이 생각 읽어야 돼. 빨리 대화를 통해서 생각. 자, 내가 동생이 뭔가 공경에 빠졌어. 근데 형 너도 옛날에 속임을 당했었지. 자, 사건을 비교하고 있어. 이 사람 생각 누가 더 심해? 못하지는 않을 것에. 그러면 둘의 사건이 서로 비슷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형이 벼랑간 영화의 길에 올라. 이때 영화는 무비 아니죠. 부귀영화죠. 좋은 일. 자, 어찌 나의 정성의 소침을 말미암은 것이 아닌가. 이로써 말할진대 형 앉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진 사람은 어사 자신일세 라고 하면서 하나만 더 가보자. 이 말을 듣는 어사가 되풀이해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니 마음은 스스로 시원히 열리고 입에선 절로 웃음이 나와서 마음이 시원해졌대.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치? 뭔가 묵혔 이런 것들이. 그럼 이 말하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 야, 봐봐.
B만 보면 안 됐어. 그래서 왜 한 줄 더 읽으라고 했잖아. 항상 이런 것들은 어디 속에서 형성된다고?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고. 그럼 상대에게 자신이 했던 일을 상기시켜줬지. 내가 그렇게 했어, 형. 상기라는 게 뭐야? 떠오르게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상대방을 설득했니? 설득됐니? 됐지. 왜? 행동이 변화했고 웃음이 지어졌고 그렇게 끄덕끄덕 마음이 시원해졌고. 오케이 됐니? 그러면 이렇게 답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해서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벌써 한 문제가 풀렸죠. 지문은 아직 덜 읽었는데. 오케이. 그러면 야, 여기 기억도 한번 해보자. 분부. 이미 분부도 이미 얘기가 끝났으니까. 왜? 분부는 무슨 분부였어? 누가 누구에게? 감사가 오유란에게 뭐 하라고요? 이생을 골탕 먹이라는 그런 분부 아니었을까? 그럼 자 이제 기억. 자 이런 분부에서 촉발된 사건이 계기가 되어 니은이 발생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쵸? 자 기억으로 인해 발생한 오해였어? 이거 분부를 한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우리는 아닌 것 같아. 왜? 적절한 거 찾으라고 했잖아. 그치? 자 기억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이 이거는 또 이렇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관계를 보는 거예요. 또 기억에서 빚어진 인물의 갈등은 이런 분부에서 인물의 갈등이 있었니 없었니? 있었지. 왜? 골탕 먹였으니까. 심화되는지는 아직 몰라. 자 기억에서 이 드러나는 인물의 내적 갈등이 있었니? 내적 갈등 얘기했나? 내적 갈등 아닌 것 같은데. 왜?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은 우리는 무슨 갈등이라고 그래? 외적 갈등이라고 하잖아. 그치? 내적 갈등은 뭐야? 여러분들 오늘 학원 오기 전까지 했던 거. 다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그럼 벌써 틀린 것들 지워줄 수 있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좀 선택지를 좁혀 놓으시고. 자, 넘어가서. 아유, 때도 지났고 일도 오래돼서 할 수 없군 하면서 즐겁게 마셨습니다. 갈등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풀렸죠. 요걸 우리는 뭐가? 사건이 마무리됐구나. 자, 소설에서 사건 하나만 나와, 두 개 나와? 아니, 되게 많이 나오지. 아까 잔치 연 것도 사건. 오류란을 접근시킨 것도 사건. 갈등 풀린 것도 사건. 그쵸?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장면을 끊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아까 내가 어떤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정도만 장면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심리적 배경도 하나의 장면이기도 해요. 심리 상태가 옛날에는 별로 안 좋았는데 지금은 좋아졌어. 그러면 사건이 완전히 달라지거든. 그렇죠? 학원 오기 전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오니까 선생님이 또 비슷한 얘기하는 것 같아. 맨날 시점이 중요하대. 맨날 서술과 대화를 구분해서 읽으래. 들으니까 짜증나. 갑자기 심리적 배경이 안 좋아지니까 저렇게 자게 된다고. 진짜 야 빨리 깨워. 깨워 씨. 그 심리적 상황, 심리적 배경이 정말 큰 영향을 미쳐요. 우리 뭐 소설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인간의 행동에서도. 자, 그래서 감사가 너무 지나치게 속인 장난을 책망하고 용서를 입은 영광을 살해하니. 자, 감사가 미안해 라고 했지. 그래서 어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상태로 얘기를 했네. 자, 오늘은 소유문이 되어 친구와 더불어 술을 마시고 내일은 기주자사가 되어 이를 살핌이 나를 두고 이름일세. 나 오늘은 친구할게. 내일부터는 뭐 할 거야? 일할 거야. 야, 이거 무슨 자사 이런 거, 기주자사 이런 것들이 다 관직, 벼슬 이런 이름이겠죠? 자, 이튿날이 발자. 뭐 장면 여기서 끊어도 되겠다. 그쵸? 뭐 여기서도 끊었겠지만. 왜? 시간이 바뀌었잖아요. 그쵸? 바로 반응해 주셔야 돼요. 자, 어사는 공청에 나가앉고, 우리 공청이라는 거는 공공관청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저기 뭐 동사무소에 갔고, 아니면 저기 뭐 시청에 갔고, 여러 형장을 갖추어. 자, 형장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때리는 거, 형벌을 내리는 거. 오유란을 묶어오게 해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문초했습니다. 문초라는 건 뭐예요? 신문하는 거죠. 그쵸? 고문하는 거죠. 네 죄를 네가 알렸어. 그치? 그러면서 간곡히 아뢰었습니다. 저 무슨 죄인지 모르겠어요. 어사는 더 빡쳤지. 야, 너 지금 장부를 서로 나를 지금 희롱했냐? 산사람을 죽었다 하고 사람을 귀신이라고 하였니? 너 진짜 너 빨리 죽어. 그러니까 얘는 싹싹 빌고 있지. 저 잠깐 얼굴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원통함이 없겠사옵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제 소원이에요. 자, 그런데 요런 것들 혹시 여기 봐봐. 여기 서술이에요. 요 서술에서 요 한 문장 보세요. 요 한 문장. 어사는 일찍이 인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누가 서술했어? 누구의 말이야 이거? 서술자의 말이지. 누구에 대해서 평가했어? 어사에 대해서 평가했지. 이게 뭐예요? 서술자의 개입이에요. 논술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장 다 찾아내야 돼. 서술자에게 물어볼 수 있지 당연히. 근데 일단 우리 아까 문제 풀 때 서술자의 개입은 신경 쓰는 거 안 써? 안 쓰지. 그게 이제 수능의 패턴과 논술 패턴이 조금 다른 거예요 사실. 자, 그 말 듣고 나지은 얼굴을 보니 오유란이 몸을 나타내고 살짝 쳐다보고 생겨 웃습니다. 갑자기 왜 웃어? 죽기 전에, 매 맞기 전에. 뭔가 있겠지. 이 느낌이 있겠지. 그걸 우리는 어디서 읽어줘야 돼? 대화에서 읽어줘야 돼. 그러니까 문장을 보고 얘 왜 이랬지? 평가해주고 얘 왜 이러지? 궁금해하고. 산 것을 보고 죽었다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죽지 않은 것을 판단 못함이요. 사람을 가리켜 귀신이라는 것은 스스로 귀신이 아님을 깨닫지 못한 것이니 속인 사람이 나쁩니까? 속임을 당한 사람이 나쁩니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속임 당한 사람 나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한 거지. 너무 지나치게 속인 사람은 혹 있다 할지라도 속임을 당한 사람으로서는 차마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할 때, 자, 문장이 이런 식으로 좀 문장이 어렵다면, 자, 하나의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먼저, 속인 사람이 나쁩니까? 속임을 당한 사람이 나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두 문장을 평가해보면 어디가 강조하는 거니? 두 문장이 나란히 나왔어요. 앞 문장 강조일까? 뒷 문장이 강조일까? 뒷 문장이 강조예요. 엄매하시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되죠. 문장의 짜임에서 앞뒤가 서로 대등하게 연결될 때, 대조적이 될 때 항상 뒤가 강조되는 거예요. 알겠지? 문학에서도 표현법 중에 도치법이 있잖아. 도치법이 뭐지? 문장의 어순을 바꿔버리는 거지. 어디로 뒤로 빼? 뒤로 빼버린 거잖아. 나는 사랑한다. 국어를. 얼마나 국어를 사랑하면 이렇게 뒤로 빼갖고 강조하냐. 항상 뒤가 강조되는 거라고, 문장을 읽을 때. 알겠지? 또 여기도 봐봐. 혹 있다 할지라도, 이런 표현들을 내가 무슨 표현이라고 했니? 뭐뭐일지라도, 비록 무엇일지라도 양보해주는 거죠. 뒤로 메인의 자리를 뒤로 양보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뒤가 핵심이지. 속임을 당한 사람으로서는 참할 말이 없을 거라고 이걸 강조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문장이 너무 어렵잖아. 근데 문장 분석을 정확하게 해주면은 사실 어려울 것도 없어. 강조되는 부분만 우린 찾아주면 되거든. 이 대화를 우리는 다 외워야 되냐? 아니잖아. 여기서 핵심은 뭐야? 속임 당한 사람이 나쁘다고. 속임 당한 사람은 누군데? 너. 그치? 차마 얘기할 수 있다고? 아니, 못한다고. 또한 저는 사졸이 되어 오직 장군의 명령을 받을 따름입니다. 야, 사졸할 때 이 사자도 무슨 느낌이 들어? 저는 졸개예요. 뭐 받은 졸개예요? 명령을 받은, 심부름을 받은 사졸입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저 글자. 알겠지? 근데 어사는 알아야 돼요. 자, 이를 주장한 사람은 책임이 돌아가야 될 거예요. 저 심부름한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 장군의 명령을 받은 얘가 잘못된 놈이에요. 얘를 벌하세요. 어찌 사조를 배려하십니까? 이거 아이 아니에요. 어이에요. 댕강하는 거예요. 알겠지? 댕강. 자, 어사가 듣기를 마치고 보니 사정 또한 없을 수 없고 없을 수 없다라는 얘기는 이중부정이지. 그럼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어? 긍정. 사정이 있다. 또 사실이 그렇으니까 풀어주도록 명하였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서 너는 묘기가 되고 나는 소년이 되어 괴이함이 없었으며 이를 꾸민 사람이 매우 나쁘고 괴이하였으나 지금은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을 거야. 그러니까 말하지 말자 하면서 해피엔딩. 이렇게 끝나잖아. 그쵸? 그럼 자, 여기 문초에서 한번 보자. 자, 아까 분부를 맞들던 사건이 자 연결돼서 문초로 발생한 거 맞아요? 왜? 속였으니까. 그걸 가지고 문초를 했죠. 맞네. 그럼 답은 1번 아니야? 혹시나 미심쩍으면은 우리 뒤에도 확인해야지. 자, 오해가 발생해서 해소됐니? 무슨 해소야? 그치? 오해했어? 아니잖아. 오해도 아니잖아.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졌어? 문초 이후에 밝혀졌어?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이 있어?
자, 인물 간의 갈등. 이미 이건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 아닌가요? 장군이 시켰던 거? 아니,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어디에서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왜 얘기했잖아. 형이 옛날에 속임을 당한 것보다 못하는 요 부분이 이미 형 속임 당한 거 알고 있지? 근데 문초는 뒤에 일어났잖아. 혹시나 이거 3번으로 헷갈릴 수는 있어요. 알겠죠? 자, 인물의 갈등 심하대니? 에이. 그쵸? 그래서 1번 아니면 3번 정도는 헷갈릴 수는 있지만 요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 자체가 문초 이후에 밝혀지는 건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치?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자, 밑에 내용일치. 자, 내용일치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제가 지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1분이에요. 1분. 지문으로 돌아가실 분은 돌아가셔도 되고 저랑 같이 이렇게 템포를 맞춰서 읽으신 분들은 바로 내용 찾아지는지 한번 체크. 일치하지 않는 거 찾는 거예요. 지문 가서 찾아야 되실 분들은 한번 가서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선택지만 빨로 보고 이거 답이네 라고 체크되는지 아닌지. 안 찾아주신 분들은 자 선택지에다가 포인트 조금만 체크할게요. 1번 감사는 이생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심부름권 보냈습니다. 보냈죠? 그럼 지워줘야 되고. 자, 이생이 잔치에 참여했지? 왜? 거절할 이유 있었어? 없었어? 못해갖고. 3번 이생에게 기녀들은 막 술을 권했지? 그래서 이생이 어땠어? 빡쳤지. 화냈지? 근데 그것까지 생각날 거란 말이야. 4번 자, 이생의 행동 어땠는데? 그냥 돌아갔잖아. 짜증내면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어땠어? 어이 저런 것들이 있나? 저런 놈이 있나? 불쾌했지? 끝. 자, 내용이 기억나면 이런 문제들도 그냥 바로 풀리는 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읽으면요? 지금처럼 장면을 좀 끊어서 얘네들에 대한 생각과 심리를 좀 생각해주면서 읽으면요. 그럼 이렇게 읽으면 선생님 지금 한 30분 읽으신 것 같은데 30분 동안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설명하면서 읽은 거잖아. 그치? 이런 생각들이 팍팍팍팍 체크가 되면서 읽으시라고요. 알겠죠?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자, 인물 나오면 무조건 체크. 그 인물의 대화라던가 또 서술에서 뭐가 등장했을 때 뭐가 느껴졌을 때 그 심리 이게 느껴졌을 때 체크. 행동이라던가 이런 거 나오면은 무조건 이렇게 밑줄. 알겠지? 그리고 또 장면이 끊기면 팍 밑줄. 이렇게 하면서 읽으려고 해봐. 그게 되나 안 되나. 근데 이런 행동이 안 나오잖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이 소설을 읽었을 때 무슨 내용을 알아? 안다라는 건 되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거잖아. 그게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 우리는 아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럼 5번은 틀렸니? 5번은 뭐가 핵심이야? 어사가 돌아온 이생과 만났을 때 알아보지 못했니? 아니잖아. 알아듣잖아. 그치? 틀렸지?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그래. 지문 끝나자마자 벌써 두 문제는 풀려 있었고 내용의 문제 풀려 있고 그리고 나서 보기를 읽으면 원래 보기는 이제 제가 먼저 읽으라고 하죠 보통. 자, 여기 회절을 모의했습니다. 회절을 수행했습니다. 회절 대상의 주체를 용서했습니다. 아, 이 구조 맞았지 그냥. 그치? 회절은 뭔데? 야, 회절은 뭐야? 이거 다 읽지 말라고 했어. 절개 깨뜨림. 절개 지조 깨뜨림 해도 괜찮고. 알겠지? 회방한 거라고. 뭘요? 절개를요. 절개를 회방한다. 여기에는 이제 조금만 더 읽을게요. 순서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순서입니다. 각 사건은 자, 가치체계의 충돌 또는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항상 놓친데 이거 둘 다 얘기해주는 선택의 연결음이기도 하지만 이거 둘 다 체크를 해줘야 돼 항상. 공유로 인해 벌어집니다. 그러면 가치 체계가 충돌되니까 일어나는 사건 뭐 있었어? 또는 공유하니까 일어나는 사건 뭐 있었어? 벌써 생각이 들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돌하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 감사랑 이생이랑 서로 잔치를 못 즐겼지? 충돌한 거 아니야? 공유한 사람은 누구와 공유했어? 감사와 이거 공유했잖아. 누구랑 공유했어? 감사랑 오일이랑 공유한 거 아니야? 그치?
자, 감사가 이생을 회전하는 동기가 유형을 부정하고 선비로서 고고한 면을 중시하는 이생의 가치체계를 깨뜨림으로써 이 표현 뭐예요?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읽어줘야 되죠. 그래서 자신의 가치체계를 정당한 데를 있다. 이렇게 노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사. 근데 이생은 감사를 용서하는 것은 왜?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때문이다. 왜 용서하는 이유. 또한 안 끝났네. 신분질서 안에서 기생은 관리의 말을 따르는 가치체계를 인물들이 공유함으로써 아하, 그치, 기생은 관리의 말을 들어야지. 그래서 감사는 오유란에게 회절을 지시하고 또 오유란은 수행은 한편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얘기지. 왜? 그런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그래, 기녀인 네가 참 말을 들었어야지. 안 그러겠니? 그렇게 해서 읽어주시면 뭐 내용을 먼저 읽든 이걸 먼저 읽든. 근데 요거는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자, 1번부터 5번까지 또 이거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아, 잠깐만, 하나만 더. 요거 여러분들 그냥 읽으면 안 돼. 절대 그냥 읽으면 안 돼. 자, 여기에서 요렇게 나온 건 지금 요 표시는 무슨 표시예요? 네, 요 표시는 무슨 표시예요? 지문에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지문에 자,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그럼 지문의 내용은 이 글자만 보라는 얘기일까? 아니야. 이 글자가 언급이 된 상황의 맥락을 꼭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맥락 안 보고 맨날 틀려갖고 선생님 이거 왜 이게 답인가요? 전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또는 아 이거 두 개 중에 헷갈려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 맥락 속에 있는 이 내용에 대한 자 밑에 선택지 요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맞느냐 틀리느냐 라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하는 패턴이 가장 많다고요. 이거 아닌 거 4개 만드는 게 더 힘들어, 문제 만들 때. 그러니까 하나만 아니게 만드는 게 더 쉽지. 알겠지? 자, 이런 맥락을 읽어줘야 돼. 맥락 안 읽으면 안 돼.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한 1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풀어보세요. 지금쯤이면 답이 보여야 돼요. 자, 읽을 때는 요렇게 읽는 거예요. 그럼 이 장면 가서 우리가 생각하던가 아니면 이 장면 가서 찾아주시던가. 자, 감사가 이생에게 너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라고 하는 이유는 뒤에 아니 너 그렇게 관리가 됐는데 너 이렇게 안 즐길 거야? 난 이렇게 좋은데? 난 즐길 건데? 그럼 감사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이 가치관 맞죠? 그렇게 읽어주면 되지. 3번은 감사가 야 너 한번 이렇게 모셔와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뭐예요? 분부였죠. 그 분부는 얘 한번 우리 곤란에 빠뜨릴까? 라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맞네. 자, 술을 가져오게 해서 감사가 즐겁게 마시는 이 모습은 용서를 바탕으로 감사의 체계를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이군 이라고 했을 때는 용서를 바탕으로 했으니까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술 마시는 장면 아니니? 라고 한다면 중간에 얘가 틀렸죠. 그쵸? 자, 바탕으로 라는 건 누가 먼저 있어야 되는 말이야? 이게 먼저 이렇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쵸? 자, 하나 더. 선택지가 만약에 이렇게 지워지면 어떻게 돼요? 선택지는 맞는 정답이 되어버려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 문장을 가운데에 살짝 넣어주면서 틀린 부분으로 만들어주는 패턴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틀렸지. 하나 더. 야, 술 마시는 게 먼저였니? 오유란 용서해주는 게 먼저였니? 오유란 용서는 마지막에 나왔지?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자, 좀 전에 제가 풀었듯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장면이 읽히고 내용에 체크할 부분들이 체크되면서 풀렸는데 요런 느낌으로 한번 또 연습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처음에 분명 그렇게 안 풀었을 거거든요. 그치? 아까 풀었을 때. 근데 요거는 이따가 제가 빨리빨리 체크하면서 풀 건데, 쉬는 시간 겸해서 아직 여기 안 푸신 분들 있죠?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안 푸신 분들. 삼성기. 그래서 삼성기를 안 푸신 분들은 시간 드릴까? 10분이에요. 쉬는 시간 겸 10분이 쉬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어쩔 수 없어. 알겠지? 안 푸신 분들은 삼성기를 푸시고, 그 다음에 만복사조 포기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할게요. 알겠지? 그래서 삼성기를 빨리 푸세요. 삼성기도 설명할 겁니다. 삼성기 안 푸신 분들은 푸시고, 만복사조 포기는 지난번에 그 과제였긴 했는데 한번 또 여러분들한테 시킬 거예요. 그래서 만복사조 포기 안 푸신 분들도 푸세요. 둘 다 풀었어요? 온전히 쉬시면 됩니다. 알겠죠? 삼성기 안 푸신 분들은 먼저 푸시고요. 그리고 만복사조 포기 안 풀어보신 분들은 푸시고요. 그리고 둘 다 풀었어요 하시면 온전히 쉼을 가지세요.